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CBS 주말 뉴스쇼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대선 막바지는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3부는요. 한 주간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해보는 삼색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할 얘기 좀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어제 토론회도 있었고 정치권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이번 주에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 또 시각 세 분의 시각으로 또 평가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치열하고 화끈한 한 시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론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상투적이긴 합니다만 누가 제일 잘했다, 누가 잘 못했다, 이거부터 짧게 한번 짚고 오늘 시작해볼까요? 각자 다 자기 당 후보가 네네. 제일 잘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 당 후보 빼고 해도 이제 누구 잘했다고 하겠네라고 짐작은 돼요. 한번 자기 당 후보, 자기 당 소장님은 자기 당이 없으니까. 자기 당이 잘했다고 원래 답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예. 네, 지난번에도 권영국, 이준석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냈다 잘하긴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지율과 존재감이 약간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지지율 50% 후보랑 지지율 5%가 후보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4분의 1이잖아요. 노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래서 실제로도 TV 토론의 성격 자체가 하나는 어떤 이제 평소 지지율에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네. 분들이 좀 더 유리한 거죠. 네. 지난번에 적지 않은 분들이 권영국, 이준석 후보가 좀 더 낫다는 건 네.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에서 상대적으로 어허. 덜 노출되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실은 기대치 대비인 측면이 있어요. 옛날에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엘 고어랑 조지 W 부시가 붙었는데 네. 엘 고어는 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어허. 그 부시는 좀 말 어버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네. 엘 고어는 기대치가 80%고 뭐 부시는 별로 없는데 네. 80%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실제로는 부시가 이제 더 오히려 좋은 TV 토론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 체로는 제가 보기에는 네. 아무튼 네 분 다 잘했는데 네. 조금 더 이제 약간 창가 방패 대결은 이준석 후보와 네. 이재명 후보가 제가 보기엔 약간 창가 방패 대결에서 좀 네. 그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요. 네. 어제 토론에서도. 어제도 그렇고 1차도 그렇고. 그동안의 네. 토론을 그렇게 평가하셨고 또 어떻습니까? 누가 제일 못했는지는 확연한 것 같아요.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는 가장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그 이유는 예. 허위사실 공표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어요. 지금 어떤 거요? 저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을 했는데 네네. 사실은 그 경기도지사 선거 이후에 그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 또 직권남용 등등으로 재판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2심 판결문에 보면은 네. 구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한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분당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만 예. 그 판결문에서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냐면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 입원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것이지 강제 입원 절차를 형에 대해서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 자체는 법원에서도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그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요. 부정선거. 본인이 이제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했던 것은 그 국정원 댓글 조작 때문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아주 진지하게 그 개표 부정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7일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정당화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고 당시 중앙선관위가 보도자료를 내서 반박을 합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네.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표 부정 의혹 제기 자제 강력 촉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허위사실 공표를 하셔서 그 2022년 이른바 그 권순일 판결이라고 불리는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믿고 이거 처벌 안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매우 그런 짙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잘한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4명 중에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국민 눈높이, 유권자 눈높이에는 네.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토론이었습니다. 네 분 다. 그러나 본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 이거는 토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 차명진 전 의원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이 판결이 확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 이제 1심 재판부가 했던 게 차명진 의원이 했던 그런 공격, 뭐 친형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고 그게 사실은 대법까지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안을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가 이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고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가 저는 굉장히 저열한 정치 공세를 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열한 정치 그러니까 어떤 공세다. 정책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 사실 모두 발언부터 그러니까 뭐 사회통합 방안과 관련해서 이 사회자의 공통 질문이 있었고 돌아가면서 그때 발언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때 얘기한 게 뭐 진짜 총각 가짜 총각 뭐 이런 아하하. 얘기를 꺼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대북 송금 얘기를 또 다시 하기도 했었고 뭐 재판이나 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약간 제가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했던 공격 중에 가장 최악이다라고 생각했던 건 네.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하셨는데 네. 이제 그때 왜 부산대병원이나 성남의료원을 안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헛발질이라고 봤어요. 일단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혈관 수술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오직 흠집내기 위해서 당시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이 병원이나 이 병원 안 갔냐라고 공격을 하는 것은 어떤 이재명 후보를 향한 악의 외에는 저는 찾아볼 수 없는 공격이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그냥 공격과 흠집내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대병원에 왜 안 갔냐 이거에 대해서도 당시 정치 공방이 꽤 있었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의식이 좀 없는 상태였고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로 옮기는 그것까지 저는 이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어떤 정치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는 건데 그걸 너무 쉽게 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어제의 토론은 사실 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사회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해결해 나갈 거냐 네. 이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사회 통합을 위한 토론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근데 오히려 지금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들을 다 쏟아내놓고 어허. 가셔서 이건 오로지 네거티브 외에는 선거 전략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 가지고는요. 팩트를 좀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수원고등법원 2019 노 119 판결입니다. 119 판결. 우리 그 청취자들께서도 한번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찾아보시라고 제가 사건 번호까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찾아서 한번 좀 확인하고 또 판단에 참고하시고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그 지금 양당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좀 치열한 좀 어찌 보면은 약간 좀 네거티브 공방이라든지 이런 지적들도 초반부에 좀 있었는데. TV 토론을 왜 하느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유권자들의 눈높이와 캠프의 눈높이가 좀 다를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캠프가 얻고자 하는 핵심은 저는 결국은 상대방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고 네. 이쪽 지지율을 높이는 게 실은 토론의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은 뭐랄까 특히 이제 학자분들 이런 분들은 정책 공방 같은 걸 중시해볼 수 있지만 캠프 관점에서는 실제로는 기세 싸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세. 저쪽 후보는 왜 문제가 있는지 네. 그리고 왜 그러니까 저쪽 후보를 속된 말로 깎아내려야지 이쪽에서 지지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두 분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인데 뭔가 네.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실은 거기서 사회통합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실제는 상대 후보는 왜 부적절한지를 서로 막 공방하는 게 캠프 관점에서는 만약에 제가 이제 캠프 관계자에서 TV 토론 전략을 짜더라도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짤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실제로도 야 되게 신박하다. 네 명 다 잘했다. 그리고 저는 또 특히 이 신박하다고 제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네. 중국 원자력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했어요. 네. 아니 네. 그 뭐 시진핑은 지금 트럼프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 원자력 문제를 무슨 뭐 그러면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건지 중국한테 내정 간섭을 해서 원자력 없애려고 해야 되는지 근데 그러면 이게 말은 안 됐지만 또 막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은 걸 했었거든요. 예. 왜 했을까 생각하면 친중 어떤 몰이를 하려고 네. 했는데 야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는 나름 이제 신박하다. 그래서 실은 뭐 동의는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쥐어짠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또 그럴듯하게 쥐어짰기 네, 때문에 네, 네. 저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름 아무튼 이제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 페이스에 항상 말리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가 안 말렸다. 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도 안 말리고 또 권영구 후보도 네. 안 말리고 또 이렇게 서로가 안 말리면서 네. 나름 이제 어떤 재반박하거나 약간 기싸움에서 지지 않는 그런 거 보면서 냈다 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꽤
잘한 토론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토론도 기세다 이 네. 말씀이 또 계속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제 토론 끝났고 이제 정치 분야 토론 한 차례 남겨놓고 있는데 그때는 진짜 훨씬 더 치열한 공방이 날것의 공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죠. 예, 바로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좀 많은 좀 화제가 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후보가 36%. 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이제 그 전에 22%에서 9% 포인트 차이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보수층의 결집 아니냐 이런 짐작도 나오고 있는데 이 조사는 20일에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당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수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7.8%고요. 네, 조사 개요나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상당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숫자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순한 보수 결집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단순하지 않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만 올랐으면 네. 그것은 보수 결집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일주일간 7%, 그러니까 하루 평균 1%씩 오른 거죠. 큰 아주 엄청난 상승 아니에요? 예, 그렇게 오르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동시에 일주일간 무려 6%가 빠졌어요. 어허. 그럼 그걸 왜 빠졌는지 봐야 되는데 네네.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대선 그 국면의 주요한 이슈 중에서 커피 원가 120원, 그리고 호텔 경제학, 이게 일주일간 이슈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 이슈들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는 길을 본인이 선택했어요. 어제도 한번 질문을 먼저 꺼냈던 것 어제도 같아요. 뭐 밤 맥티어 이야기하면서 호텔 예. 경제학 얘기를 본인이 애써 꺼내면서 틀리지 않았다고 강변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상당수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도저히 현실 경제에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라는 데 의견이 일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커피 원가 120원 발언도 내가 잘못했다. 이 커피 하시는 자영업 사장님들께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앞으로 경제 정책은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야 될 문제인데 네. 계속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본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어제 토론회에서도 본인이 또다시 꺼내면서 옳다고 강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이 저는 있을 걸로 봐요. 추가적인 하락까지 예상을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그 보수 결집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저는 보수 결집이 이뤄질 걸로 봤고요. 그러니까 예상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네. 투표 날이 다가올수록 그 현상은 저는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계속 앞으로 열흘 동안 결집할 계속 것으로 좁혀지는 보시는 거예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치렀던 선거에서도 네. 막판에도 보수 결집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득표율이 50%를 어쨌든 못 넘겼고 40% 초반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분위기로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고 심지어 국정농단 저질러가지고 파면을 당했던 그렇죠.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득표율보다는 생각보다 이 득표율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데? 라는 결과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선거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네. 근데 저는 그 보수 결집이 김문수 후보가 좋아서 어떤 보수 결집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사실 보수 지지층 내에서 좀 투표에 대한 의지를 상실했던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경선이 치러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한동훈 전 후보나 아니면 뭐 김문수 후보에게 밀린 다른 분들 뭐 홍준표 입장, 후보도 홍준표 있고, 후보 같은 안철수 경우에도 후보도 있고.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리고 그분들이 지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경선 과정 자체가 어떤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김문수 후보가 이겼고 그 다음에 있었던 어떤 단일화 촌극, 그러니까 인위적인 단일화를 시도하려고 했었던 새벽의 후보 교체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면서 사실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샤이 보수를 넘어서 저는 쉐임 보수까지 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더 이상 보수를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라는 상황까지 갔을 거고, 뭐 지지층의 이탈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게 심화됐던 국면이었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 응답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낮아졌을 걸로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득표에 대한 의지도 상당 부분 상실했을 것이다 이런 네네. 생각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어쨌든
뭐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후보가 정리가 됐고 네. 그 뒤에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구도가 딱 양당으로 잡히게 되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네. 지지난 대선이죠. 문재인 당시 후보 득표율이 41.08%로 이제 당선이 됐고 그때는 또 제3의 후보가 또 상당 부분 또 득표를 또 해줬잖아요. 지금의 어떤 그 국면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했던 그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네. 박성민 전 최고가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어요. 데이터요. 네, 오. 갤럽의 지난주 3주차랑 아. 이번 주 이제 4주차가 이번에 발표한 게 4주차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3주차 그 갤럽이 조사한 날짜가 화수목이에요. 화수목. 화수목에 네. 조사한 걸 이제 금요일 날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그 화수목을 생각해 보면 네. 그 10일이 토요일, 11일이 일요일.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새벽에 이상 야릇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1일부터가 이제 캠페인 시작이었는데 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음.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던 거를 그 직후를 제외하면 네. 최근 한 한 달간 통틀어서 가장 최악이었던 시점으로 봐야 돼요. 그때는 뭐 엄청났죠. 그럴 거잖아요.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우리 뭐 송 변호사님만 네. 해도 정말 약간 당을 좀 이렇게 너무 좀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럴 정도였고 아마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네.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실은 바닥이었다. 누가 봐도. 그래서 그거는 거의 모든 조사가 MBS 조사가 됐건 리얼미터 조사가 됐건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조사에서 바닥이었고 네. 그 바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좀 있어요. 뭐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수치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네. 하나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비율 네. 일종의 결집도인 예, 거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지난 3주차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한 중에 94%를 지지했어요. 뭐 거의 다 그런데 하네요. 예. 김문수 후보는 약간 이제 아까 쉐임이라고 표현했는데 86%만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한 있네요. 그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진보라고 말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84%인데 나는 보수라고 말한 사람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건 58%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엄청 낮은 거죠. 와. 그래서 제가 5월 18일 날 1차 TV 토론이 있은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TV 토론은 대체로 다 잘했다. 네. 저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평가인데 그러나 지지율은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제일 많이 오를 거다. TV 토론을 잘해서와 아무 관계없이 관계없이요. 아무 관계없이 네.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어허. 그리고 결집도 가장 네. 낮기 때문에 쫙 오를 건데 이번에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91%로 올라갔고 86에서 91%로 올라갔고 예. 근데 재밌게도 네. 보수 중에서는 아직도 65%밖에 지지 안 하고 있어요. 와, 그럼 저 상승 가능성이 더 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속된 말로. 근데 그러면 왜 합류를 안 하고 있냐 이 사람들은. 왜? 왜안 해요? 이거는 보수가 여전히 둘로 있는 거예요. 둘. 하나는 탄핵을 반대한 보수와 네. 탄핵을 찬성한 보수가 있는 건데 탄핵을 찬성한 보수는 앞에 그 박성민 전 최고 말처럼 약간 쉐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네. 이재명 후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김문수까지 내가 찍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어제 한국 갤럽 데이터를 보면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본선에 올라왔으면 어허. 지금 좀 박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 정도로 일종의 이제 어떤 결집이 일정한 정도 네네네.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근데 이제 민주당을 구해주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잊을만하면 등장하시고 해가지고 결국 향후 관건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손절 그걸 얼만큼 세게 하면 네.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 후보 중에서 네.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제일 많은 후보는 워낙 여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후보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예. 있다. 어허.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를 보수 진영 안에서 후보로 인정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해요. 김문수 후보가 걸어온 어떤 정치적인 이 자산 자체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와 굉장히 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뭐 어제도 얘기 나왔습니다. 뭐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뭐 눈물을 보이는 뭐 그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그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 때 뭐 예배 드린답시고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네. 그런 좀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면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뭐 거리두기 강조하고 뭐 안전 강조하고 네. 이럴 때인데 정광훈 목사 때문에 뭐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뭐 예배 보러 나가고 뭐 이런 모습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뭐 꽃꽃 문수 이런 얘기 나왔지만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 했을 때 사과 안 하고 본인만 버티고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석 달 전에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 영화 보고 사람 만나시고 하면 좋죠. 이런 취지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김문수 후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정광훈 플러스 윤석열인 거예요. 정광훈 플러스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끔찍한 혼종이라는 건데 아하.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특히 건강하게 보수 정당의 가치를 구현하고 그것을 지지하고자 하셨던 분들 네. 계엄은 아니지라고 선 긋고 싶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지표들이 저는 나오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미한 어떤 전략을 김문수 후보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가 계엄 관련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는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게 본격적으로 계엄 전체에 대한 사과냐 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적은 이재명 후보 본인이고 그럼, 김문수 후보의 가장 네, 큰 네. 적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재명 후보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이슈를 보실 때 그 이슈 자체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슈를 대하는 태도도 보십니다. 태도. 그런데 예. 그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지난 16일 유세 도중에 나왔으니까 네. 지금 벌써 이슈가 된 지가 일주일이 넘었죠. 그렇죠. 호텔 경제학은 대두된 지 지금 일주일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도 들고 나와서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강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권자들께서 보시기에는 선거 과정에서는 본래 후보들이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 정도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정말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참모들의 말도 안 듣고 국민들의 민의도 귀담아 듣지 않겠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네. 빠졌고 이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는 갤럽 조사에서 51%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3주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갤럽이 그 직전 2주는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된 갤럽 정례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8%였어요. 그랬나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갤럽 조사에서 40%를 못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2주를 쉬고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0일 그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시도가 있고 그 다음 주중에 조사를 한 결과가 51%가 나온 거예요. 즉 13%는 원래 자기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붙은 이 지지율은 네. 공고하지 않아서 언제든지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지율인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거기에 취해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가 빠진 것이고 앞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허. 즉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 그리고 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이 역시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앞에서 우리 그 송 변호사님이 38%를 했던 게 4월 22일, 23일 조사이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4월 30날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전체 이번 대선 판을 이해하는 게 네. 보수는 탄핵 반대 보수와 탄핵 찬성 보수가 있는 거고 네. 민주당 지지층은 넓게 보면 친명 민주당 지지자와 비명 민주당 지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뭐 김경수 지지자라든가 김동연 지지자라든가 또 출마는 안 했지만 뭐 김부겸, 뭐 박용진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김두관 의원님 등등. 그래서 실은 4월 30날 아까 말했던 38%는 네. 민주당 전당대회 하기 이전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인 거죠. 아하.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일종의 비명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제 후보로 선출됐으니까 합류를 한 거거든요. 다시 아까 끌어안기에는 그럼 성공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실은 38에서 51% 올라오는 과정에는 네. 비명 민주당 지지자 비율이 플러스 알파 됐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 네.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예컨대 국회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헌재에서 탄핵이 그 이제 최종적으로 인용되고 네네. 그다음 민주당 경선을 거치고 안희정 후보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합쳐서 그 당시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지지율 40% 초반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당시에도. 그래서 보면은 20%, 30%, 40%에서 실제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계엄 초기부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앞으로도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일부 보수 언론에서 30% 초중반인 거는 엄청 낮은 거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제 문의가 받을 때마다 네. 그거는 엄청 높은 거다 이거는. 아.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이거보다 더 낮았었다. 그래서 한 이제 3할 5초 정도까지 경선을 다 거치면 나오게 될 거다. 네. 그래서 하나는 지금 두 가지인데 왜 바로 지난주까지는 한국갤럽이 51%였냐 이재명 후보가. 하나는 앞에 말해서 이제 비명 민주당 지지층을 다 흡수한 거였고 갤럽 기준으로.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여론조사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예. 지지율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네.
이 뭔가 자기 진영이 부끄럽거나 화가 나거나 실망스러우면 아예 응답 안 한다. 응답을 안 해버려요. 아하. 그래서 실은 모수에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실은 응답 자체가 빠지면서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난주가 국민의힘이 최악의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지난주보다 더 바닥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거든요. 뭐 그런 상황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난주 조사가 거의 모든 조사가 국민의힘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거는 저는 뭐 내기에도 자신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막 주변에 하고 다녔는데 예. 큰 틀로 보면 기술적 반등이다. 아. 그걸로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 그 유권자들 중에서 뭐 커피 원가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걸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이미 정치 고관여층들 네. 호텔 경제학이랑 그냥 네. 지나가는 시민 10명 물어보고 여러분 호텔 경제학 알아 그러면 저는 생각만큼 많지 않을 걸 생각하는데 그냥 이미 정치 고관여층 지지층이 네. 정해준 분들만 좀 그럴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아시던데요. 커피 원가 120원은요. 제 주변에 제가 아는 그 커피 전문점 하시는 사장님들은 다 알아요. 굉장히 화 많이 났어요 지금. 그건 이제 근데 관계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뭐 커피 원두값 120원 발언이나 아니면 지금 뭐 호텔 경제학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어떤 순환 경제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용어 선택이 원가와 원두값 또 네, 나눠서 또 썼습니다. 이거는 어떤 잘못을 이제 명확하게 깔끔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아니라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저희가 김용태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것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SNS에 보면 뭐 원가 뭐 120원 이 발언 쓰시고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 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그 발언을 한 것처럼 썼기 때문에 사실은 고발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발언 전문을 보시면 네. 뭐 커피 그 자영업자분들께서 너무 비싸게 판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는 없어요. 근데 그런 필터를 씌워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경하게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커피 한 잔에 8,000원에서 10,000원까지도 받는데 내가 원가 알아보니 120원이더라. 라는 발언이 어떻게 폭리를 취한다는 걸로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에서 고발하는 것 자체가요. 대단한 자기 모순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으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맥락을 좀 보셔야죠. 뭐 저도 이걸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당시에 이제 불법으로 계곡에서 영업하시는 분들께 다른 어떤 산업에 대해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영업하시면서 시민들 못 오게 피해주지 마시고 다르게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발언을 커피 자영업자들이 모두 폭리를 취하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전 잘못됐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네. 선거 전날까지 민주당에서 이렇게 계속 강변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당시의 그 발언의 맥락까지 살펴보자라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조금 전에 사법 관련된 또 법률 말씀도 잠깐 또 하셨어요. 요거 살짝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사법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지죠. 그리고 또 사법 카르텔 해체하자 이런 취지에도 뭐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테지만 또 최근에 발의된 법률들을 보면은 비법조인도 대법관 대법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법안도 이제 발의가 됐고 또 대법관 수도 늘리자는 그런 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다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민주당의 최근의 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만의 이유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5월 1일에 대법원의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있고 나서 매우 다양한 각도로 법원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복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장 특검법,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공판기일 연기하라는 공개적인 압박, 그리고 대법원을 사실상 헌재의 하급심으로 격화시키는 재판헌법 소원 도입,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의 정원을 100명까지 늘리는 그런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30명 버전을 말씀하셨는데 발의된 것 중에 100명 버전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사법 카르텔 해체라고 강변을 하는데요. 미국 연방대법관은 9명이에요. 미국은 그럼 사법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나라입니까? 저기 아마 폴란드 같이 좀 독특한 경우,
그리고 사법 권력이 굉장히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해서 흔들리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대법관이 80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사법 카르텔 해체라고 말하는 것은 대법원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포장으로 갖다 씌우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은요, 1년에 5만 5천 건 정도의 신규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사건들을 비법률가인 대법관이 들어갔을 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사 조정을 해도 우리나라는 조정 성립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조정위원들이 조정하는 것을 일반 사건 당사자들이 많이 잘 신뢰를 못합니다. 나는 법관에게 재판받겠다. 그런 그래도 훈련된 그리고 전문가인 판사에 대한 신뢰가 자기 사건이 됐을 때는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비법률가가 대법관이 돼서 최종적인 재판을 한다. 그럼 극단적으로 말해서 김어준 씨 같은 분도 민주당이 추천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법관 시켜줄 겁니까? 그런 분들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이거는 정말 넌센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발의된 법률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 관련된 뭐 변호사 자격증은 없더라도 관련 경험이나 학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하도록 법률안을 일단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취지는 알겠어요. 공감하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 대통령 되면 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 또는 이런 걱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게 지금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에 표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뭐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한 법안도 아닌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이제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이고 저는 앞으로 뭐 법사위를 거치면서 내용도 충분히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 법안 처리에 민주당이 속도를 낼 거다 이렇게 공표한 상황도 아닌 속에서 뭐 그렇다면 뭐 김어준 씨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거냐 식의 공세는 저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김어준 씨를 대법관으로 앉히겠다고 지금 이 법안을 지금 이 법안을 내신 의원님도 그런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어떤 그러니까 취지가 있는 거죠. 재판을 더 이제 국민들께서 잘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대법관 수가 사건 수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은 내내 있어 왔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도 저는 드려보고 싶고요. 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방법이 좀 거친 것 아니냐 혹은 뭐 이런 자격 문제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고견은 충분히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 단체 중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란 민변인대가 네네. 있고 민변. 그거보다 좀 더 이렇게 뭐랄까 포괄적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이제 대한변협이 대표적 있는데 네, 법정 단체니까. 변협이 입장이 있어요. 네. 대법관 증언은 상고식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다. 이제 변협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곳으로 평가받는 곳인데도 그러니까 지금 비법조인하는 건 제가 보기에도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은 이 어떤 숫자를 증가하는 거는 거의 변호사 쪽에 있는 분들은 압도적 다수 의견이라는 걸 좀 얘기할 수가 있고 하나 더 압도적 다수 의견의 근거가 뭔가요? 변협 지도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압도적 다수 의견인가요? 저는 대단히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변협도 지금 우리나라 변호사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변협 지도부가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낸 것도 아니고 변협 지도부의 성향은 2년 임기에 변협 회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변호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실은 아무튼 여러 가지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변호사 쪽 단체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그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영미법 국가들 뭐 미국, 일본, 영국 이런 쪽은 적지만 이 이제 대륙법 국가들 아까 전에 뭐 폴란드 등등을 얘기했는데 독일이 약 320명이고 프랑스가 80 내지 120명이에요. 프랑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의 진원이고 어떤 이제 우리가 근대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유래인 건데 앞에서 우리 송 변호사님이 5만 5천 건이 1년에 대법원이 올라온다는데 이거를 대법관 한 명당으로 나누면 현재 1인당 3천 내지 4천 건이에요. 그래서 실은 오랫동안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제 그러니까 영미법은 그게 올라오는 게 상고가 원래 적고 그러나 이제 많은 나라들 그게 이제 대륙법 국가들이어 가지고 실은 숫자를 늘리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에서 이 원래도 좀 다수 의견이 좀 일반적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5만 5천 건을 지금 현재 총 14명 있는데 네. 14명이 5만 5천 건 나누면 그냥 산술적으로 나눠도 1인당 한 4천 5천 건 정도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심도 있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 숫자는 뭐 토의 여지가 있더라도 늘리는 것 자체는 필요했는데 다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시기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과연 적절한 거냐? 우리 뭐 저기 그 오비락 얘기라든가 뭐 오얏나무 밑에서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처럼. 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한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얼마 전에 실현 방지 내지는 뭐 득표율 전망 금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뭐 지규현 판사 문제라든가 뭐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중도층이 보기에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공격이.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은 민주당이 네. 실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실행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쓸데없다. 뭔가 중도층이 보기에 좀 어떤 비판적 어떤 그 긴장감을 하는 예. 또는 비호감을 하는 거는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언제 발의를 했는지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요.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은요. 5월 1일 내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 5월 2일 대표 발의됩니다. 그리고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 5월 1일에 판결 나오고 일주일 만에 5월 8일에 발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점상 당연히 대법원에 대한 보복 조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게 미국에서도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코트 패킹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건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본인 집권할 때 뉴딜 정책이 연방대법원 가서 판판이 깨지니까 연방대법관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른바 대법관 우겨넣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시도가 좌절이 됐는데 지금 우리는 왜 이걸 문제 삼느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압도적인 권력을 한 손에 다 쥐게 됩니다. 의회 권력, 대통령 권력, 그다음에 대법원장도 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지명하고 헌재소장 지명하고 민주당 내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대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법을 다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법제도를 이렇게 특정한 사람의 입맛에 맞게 다 뜯어 고쳐도 되느냐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이야기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근데 저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방금 그 박범계 간사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 그러니까 뭐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당론 추진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네. 분명히 밝혔고 네. 저는 그건 일종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걸로 보고요. 법사위 심사는 곧 착수를 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법사위원들 중에도 저는 의견이 좀 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 나는 걸 좀 지켜보시면 될 일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자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갖게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팩트 체크 해드리고 싶은 건 네. 입법부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할 수 있었던 건 윤석열 정부 덕분이었어요. 덕분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나라를 이제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정서가 크게 잃었고 네.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당시에 보내주셨던 건 그 모든 정서가 반영이 돼 있었던 건데 마치 지금 보면 입법, 사법, 행정 다 갖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사실 그 과정을 생략한 어떤 결과론적인 해석에 불과한 거죠. 뭐 민주당이 지금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정선거 해가지고 입법부 의석을 저희가 조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강압적으로 탈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한 거니까. 민주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까지 되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선거통에 거치는 거죠. 선거통에 당선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자꾸 공포 마케팅 하시면서 이재명은 이래서 안 돼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 별로 설득력 있는 전략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바로 그런 태도가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점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태도 말씀하시는 우리가 거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부여받았으니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정치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총선 의석 선거로 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의 민의는 우리 박성민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있을 때 그때 그 정부에 대해서 잘 견제하라고 주신 거예요. 삼권 분립의 기본을 해치고 삼권 일체를 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로 부여를 받았으니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지켜가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없고 이건 역시도 국민의힘의 생각인 거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수월하게 잘 통과시킬 수 있었다라는 건 맞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했죠. 번번이 막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그 입법의 권력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계엄을 해제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민주당이 무조건 다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권한도 사실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에서 처음에 예산 초안을 짜오기도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뭐 법안을 통과시켜도 항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법관 우겨넣기를
거부권 행사에서 못했나요? 그러니까 그건 논점 일탈이에요. 아니 저희가 지금 통과시켰나요?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 이재명-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공직선거법도요. 지금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건 애초에 민주당 당론발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본회의 당론 발의가 표결까지 아직 아니라고 안 회피를 할 갔잖아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방금 말씀하신 이 대법관 증언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내용이 수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도 이것을 뭐 대선 전에 지금 이거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후에는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발의해서 내일 법사위 통과, 다음날 본회의 통과, 그 다음날 공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막강한 권력을 누가 견제할 거냐, 제어가 네. 불가능하다라는 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계신 아니 거예요. 기정사실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단일화 논의가 아닌가 싶거든요. 단일화 관련해서 살펴볼 거 굉장히 많잖아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이슈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내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단일화. 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이거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안 한다고 하는데 계속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가 안 한다는 회견까지 했습니다만 공동정부 제안까지 하고 이거 전격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 이 이슈도 계속 챙겨보셨잖아요. 네, 그 앞에 분이 좀 뭔가 이러저런 말씀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좀 요거 관련된 배경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예. 실은 단일화를 전망하는 정치 분석가도 꽤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된다고 하는 분석가들이 그렇죠. 많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예. 우리 여기 오시는 대표적인 김용남 전 의원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예. 그렇게 전망하는 것도 나름 근거가 있어요. 네.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지만 우리가 이제 정치를 쭉 길게 보면은 네. 대선은 인물 중심 선거로서 약간 단기 필마가 가능해요. 대선이라는 거. 예. 옛날 안철수 씨라든가 정주영 씨라든가 이인재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그렇죠. 심지어 무소속으로도 해볼 만하거든요. 대선은 어허. 경우에 따라서. 예. 근데 총선은 예. 이 제3 정치 세력의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이다. 왜냐하면 총선은 세력 대 세력의 대결이어가지고 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어차피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3당으로 총선을 치르는 건 엄청 힘들어요. 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조국혁신당이 그 정당 지지율이 24%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12석밖에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단일화를 전망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야 지금은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뭐 완주해가지고 뭐 두 자리를 넘든 안 넘든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총선까지 제3세로 나오면은 이게 완전 약간 외로운 그거가 돼버린다. 지방선거도 있고요. 지방선거도 그렇다 치면 총선이 네, 훨씬 더 총선은 중요하기 더. 때문에 예. 대선 관점에서는 그래서 실은 뭔가 이렇게 주류 정당으로 들어가야지 일정한 정도의 거기서 세력과 네. 연동해서 어떤 차기 대선이든 차차기 대선이든 노릴 수가 있다. 네. 요게 실은 단일화를 전망하는 단지 당권만이 아니라 정치 일정에서 그게 하나가 있다라는 좀 걸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이 이동훈 단장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 지금 선대위 공보단장인데 네. 한쪽에서 지금 당권 줄게 뭐 단일화다오 이거를 일부러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거든요. 예. 근데 또 이준석 본인은 그런 적이 어허. 없다라고 약간 교묘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이거 다 오히려 계획된. 단일화 이슈를 국힘이 띄운 게 아니라 네. 개혁신당이 띄웠다는 게 관전 포인트예요. 그렇게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면 원래는 보통 그 강한 정당이 거대 정당이 단일화 압박을 하는 건데 네. 여기는 단일화 압박을 당했다고 마치 그 가스라이팅 하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되게 신박한 전략이다. 네. 오늘 뭐 제가 신박이라는 표현을 두 번 썼지만 네. 근데 그러면 네. 왜 이럴까? 더군다나 단일화 안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했죠. 이준석 후보가.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까 말한 이동훈 공보단장이랑 기자회견에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생각하면 단일화 안 한다는 단일화 이슈를 띄워서 네. 주목도를 높여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아하. 그게 이제이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예. 안 할 가능성 7대 네네. 3이라고 봐요. 7대 3이다. 왜 그러냐면 네. 이준석 이번에 후보가 예. 너무 젊어요. 지금 어. 재밌게도 지지율을 보면 지금 10%를 갤럽에서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찍었는데 20대 30대에서는 20% 후반 10% 후반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어요. 네. 왜 그럴까 생각하면 지난 한 2, 3주 과정이 국민의힘이 가장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5 내지 8%밖에 안 나왔는데 네. 유권자들은 약간 20대 농객으로 인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허, 예. 약간 너무 젊은 사람. 예. 그런 점이 맞물렸기 때문에 저는 완주를 해야 어떤 이미지를 네. 정치인이구나 네. 라는 거를 좀 길게 보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저희 시간이 지금 30초 남았는데,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단일화 관련된 어떤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두 분의 개인적인 어떤 예측 짧게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분 먼저 하실래요? 저는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 네, 네. 왜냐하면 네. 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아마 본인은 생각할 거기 때문에 네. 굳이 본인의 지지층을 배신하면서까지 그런 정치적 리스크를 김문수 후보 때문에 감당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손 대변인 어떻습니까?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아서 전 네. 딱 두 문장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됩니다. 이 말을 이준석 후보가 남은 열흘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하,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해 주셨고요. 치열한 시간 함께 굉장히 흥미롭게 보냈습니다. 자,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